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사반 가족회의에서도 잠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이 배우 추자연 씨의 남편 우효광 씨의 스캔들. 자, 보여주시죠. 자, 바로 이 장면이죠. 차에 오르면서 어떤 여성을 무릎에 앉혀서 가는 이 장면.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서도 지금 난리랍니다. 친한 지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당신 무릎이 동네 벤치냐부터 시작해서 추자연 언니가 너무 불쌍하다 등등 말이죠. 자, 이 추자연 씨가 내년 JTBC 드라마 그린 마더스 클럽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복귀한다는 소식도 최근 있었는데 어쨌든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친아버지를 경찰에 고소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들 배후에는 선지자 행세를 하던 한 교회의 장로가 있었죠. 이 장로, 이 자매들에게 허위 고소를 사주한 이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 마약에 취한 채 친구를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했던 20대 남성 2명이 있습니다. 2심 재판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형량이 확 늘었습니다. 자, 대형 들개가 한 여성을 공격하려던 순간 몸을 날려 이를 막아낸 남성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격투기 선수 정원희 선수였죠.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덥고 푹푹 찝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시면서 사건 반장 함께 하시죠. 자, 최고의 피서일 겁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해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가짜 기억을 주입해 자매가 친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도록 유도한 교회 장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도성 기자,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최영진 뉴스 리포터,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수요일 말이죠. 이 약혼 반지가 안 빠져가지고 구조대원을 불렀던 어떤 여성 사연을 그때 사건 현장에서 전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알았는데 말이죠. 그때 출연자 중에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이 양쪽 손에 결혼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아니, 결혼 반지를 2개를 끼고 있으면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두 집? 반지가 결혼 반지만 끼는 건 아니잖아요. 왜 결혼 반지라고 단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냥 좀 액세서리로. 보여주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니 반지. 이거 뭐지? 반지를 왜 가운데 손가락에? 아니 중지만 올리진 마시고요. 그러면 방송 출연 완전 퇴출받습니다. 아니 그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왜 엉뚱하게 사람 손을 옮기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러면 될까요? 아니 그래서 네. 왜 그러신 거예요, 그거? 첫째는 그냥 제가 반지 액세서리를 은을 좋아하고요. 둘째는 음양 오행의 원칙에 따라서 제 사주에 맞춰봤습니다. 생각보다 좀 사주가 약간 있었군요. 건강 억수로 챙기시네, 진짜. 건강을 생각했다고 보기엔 좀 고급 브랜드를 진짜? 사용하셔가지고 고가? 크로 시작하는 뭐 고급 브랜드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은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뭐 사회 삼규에 어긋날 정도로 고가는 절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소장님한테 진짜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우효광 씨, 추자연 씨, 그 일단 뭐 친한 지인이었다, 뭐 해프닝처럼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걸 이렇게 쉽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남의 가정에 지금 파탄이 그렇죠. 달리면 텐데. 일단 전 추자연 씨를 좋아하고요. 그 두 부부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지금 깜짝 놀라갖고 저 몰랐거든요.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냥 지인을 무릎에 앉히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이면 다 공감을 하고 지금 굉장히 화가 나거나 추자연 씨가 걱정스럽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대체적인 여론도 진짜 뭐 일단 그런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던데 뭐 계속 좀 지켜보기로 하죠. 자, 첫 번째 사건 시작합니다. 이 기자 어떤 사건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한 여성이 며칠 전에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 사라진 남성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한 오피스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찾아갔더니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사람은 없고 뭔가 이 혈흔으로 보이는 자국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파악을 해서 CCTV를 분석했더니 오피스텔에 방문했던 한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을 추적해서 검거를 했고요.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천만다행으로 금방 잡혔습니다. 살인 사건 용의자 어제 붙잡혀서 경찰서로 압송이 됐는데 해당 영상부터 보고 이어가죠. 왜 살해했습니까? 단독범에 맞나요? 시신 유기했습니까? 피해자는 어떤 사이인가요? 유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냥 우당탕 하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나왔으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소리. 미치고 막 그냥 내가 그래서 무슨 싸움하는 줄 알았어. 자, 이웃 주민들도 저렇게 증언을 하고 있네요. 예. 지금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웃 주민이 뭐 우당탕 소리가 났다, 뭐 밀치는 소리가 났다, 싸움을 하는 줄 알았다 이런 증언도 나왔고 그 해당 현장의 아래층에 사는 이웃도 뭔가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이렇게 금방 붙잡히게 된 뭐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오피스텔에 CCTV에 남성이 찍혀 있었고요. 결국 경찰에서 신원을 특정을 해서 동선을 추적을 했더니 지방으로 갔던 거예요. 경북 경산 쪽까지 추적을 해서 검거를 했는데 이 실종 피해, 그러니까 살해된 남성과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살해해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은 다음에 거기까지 이동을 했고 그 가방은 또 주변에 버려져 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인근에서. 예.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돈 안 빌려줘서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뭐 돈을 안 빌려줬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면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대려면 돈과 치정이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러 갈 때는 당연히 거절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 그랬더니 모욕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한 것이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그 깊은 어떤 다른 목적도 있지 않은가를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피의자가 동료를 죽이고 그 시신을 자기가 운영하던 이 공장의 정화조 거기다 이제 유기를 했다. 자, 이후에 그런데 이 살해 이후에 보여준 행동들 그런데 앞서 그런 돈을 안 빌려줘서 뭐 그랬다, 뭐 뭔가 욱해서 한 것처럼 말한 것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고요? 일단 그게 피의자 주장입니다. 자신이 왜 수사기관에서 왜 범죄를 저질렀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경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욱해서 단순히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순간적인 감정에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여행 가방을 준비했고요. 흉기도 사전에 여러 개 준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은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흉기까지 사전에 여러 개 준비한 걸 보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범행 현장인 오피스텔은 일부 혈흔과 찢겨진 벽지를 제외하고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라고 해요.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과연 이렇게까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범행이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도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겠죠. 피해자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고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또 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집을 나갔던 밤에 수사를 받고 있어서 구속될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피해자 휴대폰에서 가족에게 전송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수사는 실제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좀 짚어본 내용만 보더라도 뭐 돈을 그냥 빌리러 갔는데 안 빌려준다고 또 뭐 모멸감을 느끼게 해서 욱해 이 얘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별로 믿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에서 가장 범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신입니다.
시신이 가장 본인 입장에서 힘든 거거든요. 근데 가방을 준비를 해서 사람을 해쳤다? 절대 우발적일 리가 없는 겁니다. 미리 그 부분을 고민했었고 그렇게 여행 가방 준비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곳에 정화자라고 하는 특히 찾기 힘든 곳에 이렇게 유기를 한 것이죠. 아마 이렇게까지 빨리 검거되리라고 상상 못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세뇌된 기억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된 사건이죠? 네, 지난 2019년 8월에 한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세 자매가 교회를 함께 다녔는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석연치 않은 사건인데 이 세 자매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문제는 해당 교회 다른 신도 한 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삼촌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이 경찰이 고소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한 9개월 정도 이제 수사를 했는데 검찰은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을 했고요. 결론 내렸고요. 그리고 고소 배경이 좀 이상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그 고소 배경에 의문을 품은 이유가 뭐였어요? 이 고소의 배경이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장로 A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고소 배우, 두 건의 고소 배우에 이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고소인들의 가족이 그 A씨 교회 장로로 있는 A씨가 있는 교회가 이단이란 의혹을 제기하자 여기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사주했다고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 A씨라는 사람이 그 세 자매의 아버지가 자기가 속한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자 그 세 자매 그 아버지의 딸들을 시켜서 사주해서 성폭행범으로 몰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야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거?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정말 가능한 것인가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참 무서운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좀 세뇌를 시킨 건데요. 이 A씨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내가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신도들을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A씨의 직업이 현직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혀진 거예요. 예. 이 서기관 직책이 수사관인데 좀 피해자들을 좀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좀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세뇌를 한 거, 이 수사관 세뇌를 한 것과 이 검찰 수사관이란 직업 자체에 어떤 뭐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또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 자체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고소를 한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고소를 한다 그랬을 때 그냥 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이게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실제로 사건을 겪었거나 그렇다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죠. 물론 당사자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 부부 지금 뭐 그 해당 교회에서는 뭐 앞서 우리 최영진 리포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병을 낫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뭐 일종의 선지자로 행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다른 또 신도들한테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예. 뭐 또 다른 여성의 신도에게 그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거짓 기억을 주입을 시키고요. 2019년 8월 삼촌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 역시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삼촌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 역시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마찬가지로 이 성폭행 고소를 사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소장님, 저는 좀 이게 뭐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무슨 세뇌를 한다 그래서 네.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네. 남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입니다. 딸들이 내가 우리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이런 말을 그게 세뇌를 한다고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딸들이 피해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딸들은 분명히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고소를 했으니까요. 근데 예로부터 이 기억,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정말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연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인간의 기억은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 암시나 최면 등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서 연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열기구를 탄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마치 열기구를 탄 것 같이 사진을 조작해서 보여주고 열기구를 탔을 때 기분을 한번 기억해내라. 그러면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무서웠어요. 이런 것들이 기억해내는 실험들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인간의 기억은 차후에 변형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억 조작법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인간의 기억의 취약성을 가지고 본인의 유익을 쫓은 그런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진짜 그런 게 가능하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단을 통해서 세뇌 범죄를 했다는 건데 이게 피해자의 어떤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또 속출이 한 거죠, 소장님? 소장님 지금 물 드시고 있었는데 지금 그냥 제가 다르게 아니 네. 아니 뭐 목이 마르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보면 공통적으로 그 절대적인 권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어떤 기억의 오류, 기억의 조작 이런 것들의 바탕으로 절대적 권위라는 게 지우개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이른바 컴퓨터 포맷시키듯이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기다가 이런 얘기 딱 가능한 거죠. 너는 이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야. 굉장히 많이 이단 종교나 이런 거에 쓰는 것이죠. 저기서 저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법을 썼다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재미있는 일화 미국에 그런 얘기하죠.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디즈니랜드 두 군데가 되게 대표적인 놀이동산이잖아요. 예. 미국 사람들한테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다 왔던 사람한테 거기서 미키마우스 만났어라고 하면 50% 절반 이상이 만났다. 기념사진도 찍었다라고 한대요. 근데 미키마우스는 디즈니 캐릭터라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놀이공산 하면 캐릭터 하면 그냥 미키마우스를 떠올리니까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대요. 이 사람 기억력이라는 거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 기억력이 정확한 기억이냐 아니면 왜곡된 거냐 찾아내는 게 변호사 활동하는데도 정말 심각한 양 문제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회사는 어떤 회사죠?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죠? JTBC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양 변호사님은 혼동 안 하시네요. 아까 점심쯤에 MBC 나가셨었거든요.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저 혹시 헷갈리실까 봐. 어딘지 헷갈리실까 봐. 디즈니랜드하고 막 유니버셜이랑 헷갈리니까. 헷갈리실까 봐. 워낙 많이 나오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이 말이죠. 무슨 2년 전에 그 한 방송에서 직접 다뤘던 사건이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이 자매들이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나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서야 성폭행 흔적이 없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짜 이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입을 받다 보니까 난 정말 그렇게 됐었나 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산부인과에 가서 직접 검진을 받아봤더니 말짱한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게 이 이단 종교가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성적인 죄라도 있으면 그것이 마치 큰 벌을 받는 것처럼 그런 어떤 교리를 주입시키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걸 계속해서 듣다 보면 게다가 절대 권력인 어떤 교주 같은 사람, 이 교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병도 다 치료해. 이런 식으로 몇몇 안 되는 신도지만 신도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너희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성적인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너네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뇌시키고 또 심적으로는 가스라이팅 시키고 이러다 보면 이 자매들이 굉장히 뭔가 이제 착각이 되는 거고 자매가 셋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셋 다 똑같이 속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면 어떤 자매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했지만 그 집단적인 분위기 때문에 무서워서 얘기를 못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었지만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억압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재판에 넘겨진 장로 부부 말입니다. 변호사님. 어떤 좀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당장 허위 사실을 고소하게끔 만들어서 정말 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무고죄죠. 장로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같이 했던 권사나 집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법 이어갑니다. 이른바 몸캠피싱 사기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해외로 빼돌린 가족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유기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돈을 안 보내면 동영상을 점점점입니다. 자, 어떤 사건입니까? 네. 보이스피싱 조직이 몸캠 피싱으로 갈취한 돈을 갈취했는데요. 몸캠 피싱은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에 이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상대방을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내는 그런 범행 수법입니다. 자, 이 같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중국 소재 금융기관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뭐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28명에게 4억 4천여만 원을 뜯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몸캠을 찍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뭔가 부끄러운 동영상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스마트폰을 해킹을 해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만든 다음에 연락처를 다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너 영상 가지고 있는 거 네 친구나 누구에게 뭐 양홍보 씨 그럼 당신 영상 내가 이도선 기자에게 보낼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내세요, 그냥. 안 받고 싶은데요. 예. 두 사람 좀 얘기하는 거 좀 도와줘요.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심각한 얘기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무작위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남성이면 부인에게, 그럼요. 가족에게 그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심각하게 당했던 거죠. 자, 그런데 충격적인 또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범죄 일당 가족 사기단이었다. 네, 맞습니다. 3명입니다. 여성 2명에 남성 1명인데 이 여성 둘은 자매입니다. 언니와 여동생이고 이 남성 1명은 언니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3명이 재판을 받은 건데 이 동생의 남편 역시 다른 사건에서는 공범이었어요. 4명이 이제 공범이어서 이른바 가족이 함께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소장님. 가족이 나쁜 짓을 하면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막 그게 가족인데 오히려 그냥 아주 그냥 팀을 이뤘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처제가 형부한테 형부 이제 우리 1년에 3억씩은 법시다. 이렇게 굉장히 막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언니와 형부는 그 돈 벌자는 말에 넘어갔고요. 사실 우리가 건강한 가족이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건강한 가족 안에 건강한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가족이 다 건강하기는 어렵잖아요, 심적으로. 그렇지만 좋은 멤버가 한 명이나 2명이 있으면 그 좋은 멤버가 앞서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윤리적으로 교화하고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모든 가족이 이렇게 돈 앞에서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족 사기단 저지른 범죄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저희도 예전에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주 유명한 그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릴 때 4명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잖아요. 지금 소개해드린 사건 3명이었는데 그 동생의 남편까지 4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예전에 배우 자매들의 남편까지 해서 4명. 네, 맞습니다. 그 앞선 사건은 4명이 함께 저질렀는데 그 사건이 바로 그 배우 하정우 씨와 주진모 씨 등 연예인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들에서는 뭐 하정우 협박범 뭐 이런 식으로도 제목을 달고 있기는 한데 주진모 씨 그리고 하정우 씨 등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다음에 해킹을 해서 개인정보 빼낸 다음에 이거를 유출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서 지난 2월에 징역 5년이 확정된 사건이 그 있었습니다. 하정우 씨 그게 그거였잖아요. 좀 뭐 오돌뼈 그거. 맞습니다. 그 추운데 뭐 오돌뼈도 아니고 오돌오돌 떨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보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맞아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범인 이런 협박범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나 재치 넘치기도 한다 뭐 그런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검거에 또 도움이 네, 됐던 거 검거에 아닙니까? 결국에는 도움을 줬습니다. 예. 자, 이 가족 사기단 그래서 혐의를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을 했는데요. 계좌이체를 제외한 뭐 나머지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자, 재판부는 동생 김 씨가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던 점과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자 메시지 3억씩은 벌자 뭐 이런 걸 근거로 질타를 했는데요. 단순 일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 세탁을 통해 범죄 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형량은 각각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량이 좀 많이 낮아 보입니다. 일단 주도적인 역할을 한 동생이 3년이고요. 같이 가담했던 언니가
1년 6개월, 언니의 남편은 2년 6개월이고 죄질은 굉장히 나쁘다.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이 자금 세탁까지 해서 범죄 수익도 해외로 빼돌렸다라고 예. 하고 피해도 회복이 안 됐다고 했는데 왜 제가 좀 낫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단순하게 돈을 뺏긴 게 아니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요. 정신적으로 정말 그 사이에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겠어요. 그럼요. 이 사람들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으로 몸캠 피싱으로 협박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재판부가 단순하게 금전 X만 보고 판결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 동포라는데 이게 일단 빼돌린 돈을 이미 암호화폐로 해서 뭐 환전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이미. 이미 갔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회수도 못했던 거예요. 회수한 돈이 고작이 한 300만 원 가량 회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의 범죄들은 애초에 중국에서 그렇게 가져가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이 벌어지더라도 먼저 뭐 다 돈을 옮길 방법까지 다 마련해 놓은 겁니다. 사실 사건 초기에도 그런 부분을 잠깐 다뤘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요. 중국 내에 그렇죠. 원래 본 조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국제 공조나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필요했던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죄의식이 전혀 없다.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지난해 7월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섬 선착장에 좀 이상해 보이는 가방이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20대 남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탐문 수사를 벌였더니 이 숨진 남성의 지인 2명을 피의자로 체포를 했습니다. 이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친구였는데 이 범행 당일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다툰 뒤 피해자를 둔기로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방치를 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피해자는 숨졌는데 그 이후 다음 날 새벽에 여행용 가방에 피해자의 시신을 담아 선착장에 유기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역시 이 범행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마약이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자주 들리는 마약이에요. 마약 성분의 진통제라고 우리 예전에 그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패치식으로 붙인다고 했던 그 정말 아플 때 붙이는 건데 이거를 이 20대들도 같이 투약을 붙였다고 해야 되나요? 마약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마약을 그러니까 학교 때 친구가 아니고 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친구인데 이 마약을 같이 하면서 이 중에 이제 마약을 팔면 내가 돈이 되겠다라고 이제 가해자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아는 의사들한테 가서 이 진통제를 많이 요구하면 그 의사들이 의심하잖아요. 의심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사업을 방해하고 내 생활을 방해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분노를 하고 있다가 당일에 이제 사소한 걸로 인해서 폭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같이 어울려 지내던 친구를 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한 행동들도 이게 아주 충격적이네요. 사람을 살해한 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고 잘못된 일인데 그 이후에 행동들이 더욱더 분노가 납니다. 사람을 죽이고요. 예. 그 사진을 찍어서 아이고. SNS에 올립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진을요. 그리고 그 피해자의 어머니께 나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또 문자를 보냅니다. 예, 그리고 또 범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발도 하고 옷도 바꿔 입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더 화가 나네요. 소장님, 그러니까 이 살해를 지금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옆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이 환각 상태에서 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환각 상태에서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환각 상태에서 살인이 저질러지고 뭐 SNS에 올리고 계속해서 이제 정신이 없는 사람을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 부모님에게 문자까지 보내고 근데 그거 환각 상태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행동도 지금 굉장히 용서가 안 되죠. 왜냐하면 혼자도 아니고 둘이 움직이면서 이 친구의 시신을 유기하고 공터에다 유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도 계속 느끼지 못하고 뭐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는 봤을 때 환각 상태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떤 범죄성 심리를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약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뇌가 이미 다 손상되어 있다라는 보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기 전에 뇌의 색깔과 그 후에 뇌의 색깔을 찍어보면 완전히 그 색깔이 다른 정도로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약 중독에서 나오는 현실 검증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징역 18년 주범에게 그리고 도왔던 사람에게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형량을 고려할 때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계획범죄가 아닌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또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봐서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장치, 전자발찌죠. 이것도 부착해라고 청구를 했는데 계획범죄가 아니라고요? 네, 1심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 이 전자발찌 청구 또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재범 위험성도 낮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뭐 검찰 측에서는 이게 뭔 소리냐 하면서 항소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항소를 했고요. 그리고 부착명령, 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부착명령도 좀 안 된다라고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고인들 역시 징역 10년, 징역 18년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한 건 맞지만 그렇게 상해를 가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가족들은 오히려 이 형량이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낮다라고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지경이 됐는데도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는 이런 정말 엽기적인 행각을 한 이 사람들이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이건 도대체 네, 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괘씸하죠. 왜냐하면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쓴 빗자루는 스테인 봉도 아니고 플라스틱이었다. 어허. 그리고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라고 그 주 가해자 A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B도 나는 그냥 미쳤을 뿐 크게 때린 적도 없고 또 다른 저 A가 때릴 동안 난 그냥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살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자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신이 깨어나고 났을 때도 시신을 유기했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조금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나는 뭐 빗자루도 센 거 쓰지도 않았고 친구가 그랬고 난 안 그랬다라는 식으로 반성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머리는 때린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뭐 변호사 조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확 달라졌죠. 예, 뭐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18년, 10년의 형량이 30년, 20년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잔혹하게 살해했고요. 또 유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질타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면서 또 그 누리꾼들의 반응을 좀 보니까 이도 좀 짧다. 이들이 나와도 50살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네요. 그때 또 다른 누군가가 또 피해보는 게 아니냐. 뭐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런 반응도 있지만 요즘 뭐 워낙 솜방망이다 뭐다 당장 사건 반장에서만 해도 제가 얼마나 열을 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누리꾼들이 저 판사님 누구냐 진짜 간만에 정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항소심에서 늘어난 부분들이 거기에 수긍하는 편인 게 달라진 게 뭐냐면요. 1심은 가해자의 상황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계획범죄 아니었고 마약에 취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우발적이었다 이런 것들에 더 봤던 거고 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겪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자기는 이게 뭐 심각하게 아주 위협적이지 않은 쇠도 아닌 그런 둔기를 썼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러면 작은 약한 무기로 그 흉기로 얼마나 많이 폭행을 당했으면 그렇죠. 죽음에까지 이르렀겠어요. 그렇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따지면요 훨씬 더 후자가 심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옷도 입혀놓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입혀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폭행을 가하고 그렇게 친구가 목숨을 잃고 살릴 수 있었는데도 그냥 죽게 내버려뒀다? 항소심 재판장 입장에서 피해자를 생각하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이것 더 하나 좀 여쭤볼게요. 형량을 이렇게 항소심에서 확 늘려버리면 그 재판부는 뭐 나중에 뭐든 왜 그렇게 형량을 갑자기 이렇게 크게 키웠는지
뭐 경위서 같은 걸 씁니까? 항소심에서 경위서를 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항소시가 상급 법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하급심 1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상급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은요. 교정해야 했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프로 격투기 선수가 반려견과 산책 중에 들개에게 공격을 받은 여성을 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들개를 격투기 기술로 제압했고 덕분에 주민들은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인물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빨리 도망가랍니다. 자, 이거 소개해 주시죠. 네, 한 격투기 선수입니다. 프로 격투기 선수가 위기에 빠진 여성을 도와서 훈훈한 일화를 일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 정원희 선수. 잘생겼다. 실명을 거론해야겠죠. 이 로드 FC라는 대회에서 활동을 하는 킹덤 주짓수 복현 소속의 정원희 선수입니다. 어떤 선행이냐면 여성을 구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여성을 구했는데 이 여성의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어떤 사연인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거주자인데 지난 10일 저녁이었습니다. 밤 한 9시가 넘은 시간에 자신의 아내가 강아지 이 포메리안을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을 시키던 중에 광장에서 들개에게 공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대형견이요.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공격을 했다. 그래서 강아지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남성이 불이랗게 달려와서 맨손으로 들개를 제압하고 빨리 도망가라. 체크포인트에서 본 그 문장인데요.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쳐서 자신의 아내를 구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들개가 조그만한 강아지가 아니고 큰 대형견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감사를 표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이 해당 글이 소셜미디어에 삽시간에 퍼졌고 이를 본 정원희 선수가 직접 댓글을 남기면서 이런 들개를 제압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의 정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사건 반장에서 직접 이 정원희 선수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죠. 여자친구랑 볼일 좀 보다가 여자 비명소리를 들었거든요. 소리가 좀 많이 위급한 비명소리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갔는데 엄청 커다란 개가 작은 개 포메리안을 물고 있던 장면을 봤어요. 바로 가서 왼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그 상태로 빨리 강아지 데리고 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그 큰 개가 저를 물라고 얼굴을 돌리더라고요. 제 쪽으로. 한 손으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릎과 함께 양손으로 다시 그 목덜미를 잡고 그 안심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이제 그 큰 개도 놔줬거든요. 아이고, 그 반려견은 죽었군요. 아유, 참. 소장님, 근데 요즘에 네. 진짜 들개 관련 이 사건 사고 너무 많아요, 진짜. 그 들개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전 만나봤어요. 진짜요? 네. 저 그 북한산 아래 동네를 제가 거기 예쁜 카페도 있고 예. 그 산도 약간 연결되는 곳이라 놀러 갔어요. 근데 저는 강아지 굉장히 예뻐하는 사람이거든요. 포멜라니안. 근데 저쪽에서 들개가 정말 늑대예요. 3마리가 갑자기 오는데 전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벅저벅이에요.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완전히 진짜 만나면 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도 얘기하고 싶지만 동네 사시는 분들이 이제 화내실까 봐 없다고요. 그래서 완전 정말 얼음이 돼서 가만히 있고 뒤로 이렇게 조금씩 해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길을 잃은 동네 개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들개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무리를 짓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서웠고요. 포멜라니안 키우는 입장에서 이 아이는 또 물려서 죽었다고 하니까 또 속상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야, 진짜 그 최영진 리포터 그거 알죠? 그 바람의 파이터 극진가라데 그 예. 최배달 선생은 맨손으로 황소를 때려 잡고 뿔 빡팍 이런 알죠? 예, 압니다. 예. 예. 그건 아는데 야, 진짜 들개 지금 대형견이라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그 주짓수 기술로 니온 벨리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무릎 위에 개를 올려놓고 복부를 이제 무릎으로 좀 찍어 내리는 그런 기술인데 평소에 저한테 늘 저 개인기 좀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한테 방송 전만 되면 늘 뭐 좀 준비해 와라. 왜 이렇게 뭐 준비도 없냐. 야, 아무튼요. 근데 예,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아, 뭘. 니온밸리를 보여주려고 누구를 제압하려고? 아니 저기 앵커님. 양반장을 니온밸리로 누르겠다는 거예요? 너나 잡을 생각이 아,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울까봐. 그러니까 이제 주짓수 기술인데 사람이 이제 누워 있잖아요. 아니 이게 예. 무술 좀 했어요? 아 저는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몸을 복싱 보니까 그래요. 안 한 것 같아요. 배 그래서, 좀 나온 것 네. 같더라고. 아 요즘 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저 복부를 무릎으로 이렇게 눌러서 그리고 이제 목을 잡는 그러면 못 움직여요. 예, 그런 기술로 좀 이 그 들개를 제압한 것으로 보이고 주민들을 모두 피하게 한 뒤에 이 들개를 또 풀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암만 네. 뭐 주짓수가 아니라 뭘 배웠다고 하더라도 들깨잖아요. 그럼요. 네? 정말 대형견인데 무서워요. 네. 이게 진짜 달려들면 더군다나 이 정 선수가 또 맨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도 다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인터뷰 중에 너무 멋있는 말이 있었어요. 뭐요? 본능적으로 갔다. 너무 멋있어요. 네. 그냥 본능에 약하시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머리로 생각해서 내가 도와줄까 말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무도인으로서 본능적으로 뛰어갔다. 그러니까. 사실 소리를 지르는데 들깨일지 정말 칼을 든 괴한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도와주었다 그러고 저는 정말 들깨를 본 입장에서 들깨 만나면 정말 무서운데 이것을 딱 맨손으로 제압했다니 진짜 멋있네요. 예. 아니 그런데 저는 양 변호사님 정말 이 정 선수가 멋있는 게 그러니까 숨겼다는 건 아니 그 굳이 알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분의 남편이 찾고 올려서. 싶어서 그걸 올렸다. 야, 진짜 멋있네 진짜. 이런 미담을 전해드릴 때마다 이분들이 어디 그 복사해서 붙이는지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일이었다. 당연히 할 일이었다고. 저거 어떻게 당연히 할 일이에요. 저걸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 강아지는 목숨을 잃었지만 그게 어쨌든 여자분도 크게 위협받고 다칠 수도 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해하겠다는데 아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겠다.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인 제가 봐도 멋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정 선수가 로드 FC 전적이 5승 5패래요. 그래서 작년에 결혼을 하고 조만간 또 뭐 복귀전을 치른다고 하는데 야, 이 정도면 승수 하나 추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잘을 했으니까. 하나 잡았잖아 이렇게. 근데 앞으로 경기에서 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이제 응원을 받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은 그러니까. 그 로드 FC라는 게 국내 대회인데 사실 뭐 격투기 팬들은 해외 스포츠를 많이 보잖아요. 이도성 기자 주짓수 좀 배웠었다면서요? 저희 뭐 조금 한두 달 하긴 했는데. 한두 달? 그게 뭘 배운 거야? 전 원래 태권도 타격기를 오래 해가지고. 줄넘기만 하다 끝나는 건데 한두 달이. 기술만 좀 배우고. 진짜요? 네. 근데 니온벨리는 이 본격적인 기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압하는 동작이라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무릎으로 눌러서 강아지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예전에 좀 이런 경우 뭐 강아지나 위협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을 항상 공격하기 때문에 들개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 목을 보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막든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목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이 숨통을 노린다라고 해서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아들을 출산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아들 생각이 나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달려들었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했다는데 양 변호사님 지금 들개 사고가 너무 많아. 아까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에도 나오고 관광지에도 막 난리가 아니라는데. 이거 뭔가 특별한 게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개에 대해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동물보호법 같은데 맹경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출도 방지하도록 하고 입마개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들개에는 맹경 분류도 안 들어가고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건 주인이 있는 그 반려견일 때 이야기였지 주인이 없는 들개 같은 경우 누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갑작스럽게 이게 진짜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버려지는 이 반려견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찾아봤더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딱 멈춘 채로 있는 게 가장 공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20년 경력의 IT 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배 씨.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회사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무급휴직과 재택근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줄고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들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집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택근무 이후 늘어난 아내의 잔소리 때문인데요.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닌데 아내는 배 씨만 보면 한숨을 쉰다고 합니다. 급기야 배 씨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하고 답답하니 근무 시간엔 어디든 나가서 일하라며 등을 떠미는 아내. 무급휴가 탓에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아내의 잔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고 격해진 부부싸움 끝에 이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심해진 부부 갈등, 귀책 사유는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자, 역시 결혼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저의 선택이 현명하다. 이런 또 생각이 들게 하는 사연인 것 같은데, 자, 별별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사에서 소개한 사례를 조금 각색한 겁니다. 자, 이 기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40대 후반의 동갑내기 부부라고 합니다. 결혼 15년 차고 아이도 둘이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7살 아이를 두고 있는데 남편은 IT 회사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 이 아내 같은 경우에 3년 전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부동산에서 일을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이 돌봄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돌아온 상태라고 합니다. 남편이 다니는 직장은 벤처기업에 시작해서 이제 중견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급여나 근무 환경 등은 나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회사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몇 차례 무급휴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직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인 탓에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씩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 아내와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최영진 리포터 어때요? 그 부부가 뭐 최근에 또 아내분이 출산도 하셨고 네. 같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좀 길어지면 그 다툼의 횟수도 좀 늘던가요? 아니, 전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결혼하세요, 빨리. 예. 그만 나오고 싶은데. 아, 죄송합니다. 예. 빨리 제 질문에 답이나 하세요. 아, 예. 당연히 뭐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 싸움 요소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보면 언제부턴가 아내는 그 남편과 눈만 마주쳐도 한숨을 쉬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왜 한숨 쉬어라고 물어보면 뭐 아니야 하고 말귀를 또 흐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에 작정하고 좀 이유를 캐물어봤는데요. 아내가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카페 가서 일하면 안 돼? 나 불편하고 답답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가 뭘 다 일만 했는데 왜 당신이 답답하냐라고 묻자 당신이 그렇게 집에 있는 거 자체가 그냥 답답해. 카페 가서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 그 한숨 소리에 눈치가 보여서 끼니 때 밥 달라는 말도 제대로 좀 못하고 줄 때까지 또 참았다고 해요, 남편이. 홧김에 이제 짐을 챙겨 나왔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뭐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아파트 공사로 소음도 심하고 또 정전이 자주 된다는 그 핑계를 들어서 이 본가로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뭐 본가에서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다투면서도 또 집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야, 그 진짜 이게 뭐 지금 코로나 때문이지 뭐 좋아서 재택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도 뭐 답답한데 집에만 있고 싶겠습니까? 나가서 일하고 싶지. 근데 부인이 카페 가서 일해. 와, 이러면 이건 진짜 좀 속상하겠는데. 뭐 남편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약간 눈치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남편이? 왜냐하면 어허. 저희 또래만 해도 이렇게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약간 상식처럼 돼 있거든요. 뭐 삼식이 뭐 이런 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집에 저도 주말에 어쩌다 일할 일이 있으면 주말에 집에서 일 안 합니다. 노트북 들고 나와요. 또 IT 근무하시는 분 같으면 당연히 밖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카페에서 오래 머물기 어려우면 저 카페형 독서실이나 공유 오피스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집에서 일하는 꼭 했어야 됐을까 또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제 지인이 있었는데, 집을 좀 넓혀서 이사를 하니까 부부 관계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 조금 확보가 되고 서로 좀 같은 집에 있더라도 좀 떨어져 있는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 뭐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도 하던데 그런데 말이죠. 이 아내 지금 뭐 딱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소장님 입장에서 이 아내분을 좀 변호하신다면 아내분을 변호하나요? 예. 상담사는 아니죠. 네. 네, 할 말이 많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영상이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만으로 너무나 많은 주부들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뭐냐면 지금 이 여성도 그렇지만 아들 둘이에요. 초등학교 7살 아들 둘 집에 있고요. 남편 집에서 삼끼 챙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여성도 밖에서 일하던 여성인데 어우, 일 저 사파만 봐도 그만뒀죠. 네. 침이 막히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이가 나쁜 부부가 아니고 사이가 좋은 부부였어도 이 상황에서 아내들이 굉장히 힘겨울 수 있어요. 정말 소리를 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좀 남편도 생각하면 이제 상담사의 마인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남편의 마음도 너무 상처받고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의 입장이 남편이 난 당신 싫어, 같이 있기도 싫어 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너무나 그 답답한 상황이 너무 힘겨워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예. 자, 그런데 이 부부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이가 더 벌어졌다. 네,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원래는 맞벌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이제 아내가 전업으로 이제 주부,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육하게 됐고요. 이 남편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생활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있고 온라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원이나 다른 것들에 또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막내, 이 둘째는 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갈 수 없어서 보통 태권도장이나 이런 데서 종일 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사교육비가 더 들게 되면서 생활비 대출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 두 부부 사이에 이제 문제 그리고 다툼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 싸움이 격해졌습니다.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돈도 안 버는데 집에서 밥을 해 먹으면 되지 왜 배달 음식을 시키냐 이런 걸로 이제 타박을 하기 시작했고 아껴 써라 이러면서 타박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이 무급휴직도 하고 넉넉히 생활비도 넉넉하게 가져다 주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냐. 재택근무한다고 유세냐, 집안일 좀 도와라 이런 말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두 부부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신경질적인 그런 발언을 주고받게 됐고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은 아내에게 이럴 바에는 우리가 좀 갈라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이거 시작이 되고 나서 영미권에서는 말이죠. 코로나와 이혼의 합성어인 코비 디보스라는 신조어가 유행을 했었대요. 아무래도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늘다 보면 가정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유였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9년보다 지난해 이혼율이 3.9%가 더 떨어졌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터무니없이 오른 집값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가 갈라서고 나가게 되면 이 집가 산 집에 대한 걱정 집을 때문에 구할 수 없어서 이혼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 또 양재일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진짜 그렇게 해서 위기에 빠진 그런 부부들 보신 적 있나요? 글쎄요, 코로나 때문에 같이 있어서 위기에 빠졌다라는 경우는 저는 보진 못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 가정 구조에서는 만약에 아내가 전업주부이시고 남편분이 일을 하는 구조였다면 코로나 이전에는 오히려 남편들이 너무 안 들어와서 탈이었죠. 밖에서 술자리 같은 거 많고 늦고. 그런데 그게 뭐 좀 일찍 들어오고 회식 자리가 줄어들고 해서 저는 그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봐요. 오히려. 근데 그게 일찍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하루 종일 있으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눈치라는 표현을 쓴 게 그런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최영진 아나운서처럼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좋아요, 당연히. 근데 아이 때문에 하루 종일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가 커서 거기 남편까지 같이 있으면 그건 또 싫은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좀 남편이 융통성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게 이럴 아닌가 때는 저기 싶어요. 나가 있어야 됩니까? 이거 예? 남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봐줘야 되는 거고요. 네네. 이 상황에 남편이면 이 상황에는 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밖에 나가서 일 좀 하시라고. 요즘 좋은 데 많다고. 그래요? 소장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아니 저는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하고 연령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에 더 공감이 된다는 표현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상담소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동료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부부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한 격리나 저택에 주로 있는 것이 이 가정에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근데 저희의 결론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왜냐하면 도리어 너무나 안 좋은 관계에서 붙어 있으니까 더 힘들고 폭발하고 별거나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안 좋았는데 막상 붙어 있다 보니까 남편들이 쓸데없이 그러니까 친구나 쓸데없이는 아니지만요. 지인들이나 동료들한테 네, 시간을 많이 쓰기보다 가족들한테 더 많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부들은 일을 또 나누게 되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도리어 갈등이 극복되는 사례도 꽤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자랑 좀 틀리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코로나가 끝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재택 근무 이후 늘어난 잔소리, 이거 이혼 사유 될까요? 이게 이제 법정 이혼 사유 6가지 중에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사유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당한 대우 아니냐? 부당한 대우일 수 있는데요. 앞에 심의라는 그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예. 수식어가. 그래서 실제로는 뭐 폭력이라든가 정말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수준에 이를 정도의 행동이 반복됐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하지 이른바 잔소리 정도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게 법적 이혼을 할 때 그렇다는 것이고 사소한 문제라도 이걸로 시작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때는 뭐 사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파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이 부부간의 문제, 결혼 생활의 문제는 참 얘기를 해도 끝이 없네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유동수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동수.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 도로에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유동수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 유동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의 개연성이 있고 장기간 수용 생활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은편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이라 입주민 대부분이 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온 건 새벽 1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주차장을 향해 연신 물을 뿌립니다. 불은 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됐다가 새벽 3시 37분쯤 완전히 꺼졌는데요. 이 불로 건물 주민 등 30명이 대피하거나 소방당국에 구조됐고 연기를 마신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된 90대 여성은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고 숨진 여성의 딸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망한 90대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됐으며 딸은 이 건물의 다른 층에 거주하면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봐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화재 원인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소방당국과 경찰은 그 현장 감식을 벌여서 더 정확한 발화 지점을 비롯한 좀 내용들을 사고 원인을 밝힐 방침이고요. 일단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안에 있던 적치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유동수, 하하, 진짜. 자, 그런데 항소심이 1심을 파기했네요, 이거. 사실 35년도 중형이죠. 예. 하지만 항소심에 봤었을 때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유동수가 했던 행위를 보면 사람을 해친 다음에 다음날 새벽에 그 여성의 가방, 자기 가방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신을 담아가서 이렇게 경안천변에 흩뿌려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 행동들을 봤었을 때 재판부가 이 사람은 복귀한다 그래서 교정이 안 될 사람이다.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무기징역형으로 올린 거죠, 형을. 그런데 이 유동수가 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또 혐의를 부인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형량이 올라가게 된 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재판하면서 이 피고인의 태도를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다른 여타 증거를 통해서 이제 형량을 정하는데 양형 이후에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재판에 어떻게 임하는지도 다 반영을 하거든요. 이 유동수의 양형에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했는데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라고 맞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동수가요.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서 누명을 씌웠고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한 걸 보면 이 재판부는 이 사람이 교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걸로 보입니다. 매를 벌었구만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전남 여수에서 도로를 달리던 레미콘 트럭이 넘어지면서 차 7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전남 여수시 학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7대가 충돌했습니다. 반대편 차로에서 레미콘 한 대가 우회전을 하는데요.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못한 건지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레미콘에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까지 모두 7대가 부딪혔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고로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택시 운전기사와 승용차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물에 빠진 아이를 맨몸으로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제주시 산지천 무리를 떠다니고 있는 한 아이를 향해 한 남성이 전속력으로 헤엄을 칩니다. 아이를 안고 능숙한 솜씨로 탈출하는 남성. 주저없이 물에 뛰어든 이 남성은 31살 소윤성 씨인데요. 주변에서 화보 촬영 일을 돕고 있다가 아이들이 겁에 질린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는 곧장 하천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본 순간 구조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소윤성 씨. 아이의 목숨을 살린 용감한 행동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주소방서는 소 씨에게 소방활동 유공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소 씨는 해병대 수색대대 출신으로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용기 있는 행동과 희생정신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의인들은 왜 다 잘생겼죠?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 준비되시면.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생겼어요. 예. 아이가 어쩌다 물에 빠진 겁니까? 네, 공놀이를 하던 중에 공이 물에 빠졌대요. 그래서 공을 이제 건지려고 바위에 발을 디는 순간 미끄러졌다고 하는데 이미 그 수심이 어른 키보다도 더 깊은 아이고.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은데 네,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분 역시 몸이 먼저 반응했다. 야,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뛰어드는군요. 본능적으로. 네. 소장님이 네, 멋있는 약한 사람 많네요. 본능. 알겠습니다. 자, 최영진 씨, 이 소형진 씨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예, 소형진 씨가 아니고 소윤성 씨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성함은 확실히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예. 정신이 잠깐 혼미했었습니다. 지금 뭐 영상을 보면요, 굉장히 저 수영 실력이 뛰어납니다. 해병대를 제대한 해병대 수색대에서 근무하면서 인명 구조 훈련을 많이 받은 분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에게 화보 촬영을 돕다가 이런 또 구조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뭐 전문 구조대나 그런 게 아니고 해병대에서 인명 구조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여수 레미콘 사고 먼저 영상 한번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건 사고 직후에 이제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 같고요. 이겁니다. 자, 저기서 레미콘 차량이 오는데 기우뚱 하더니 그냥 아이고 세상에 진짜. 야, 이거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건가요? 저기 레미콘이 달리던 길이 내리막길이라고 해요. 저기 왼쪽에 보이는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쭉 내리막길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기가 저런 위험한 지역이어가지고 이 경사가 심해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로에는 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기 과속을 하면 저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정작 직진하는 차로만 이제 단속을 하고 우회전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언덕길에 저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속도를 이기지 못했는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우회전을 탁 꺾으니까 오른쪽 바퀴가 들린 거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됐는데 일단 사고 차량이 시멘트를 가득 싣고 이 공사 현장으로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걸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레미콘 10톤이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려서 겨우 들어올렸고 퇴근 시간까지 겹치면서 교통체증까지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방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우리 남편도 레미콘 트럭 운전하는데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안전운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사반 가족 혜인 BH님입니다. 이 반려견 하늘이랑 사건반장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주셨는데요. 보여주시죠. 자, 하늘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찍은 뒤통수 샷입니다. 무릎은 아프지만 하늘이와 함께 사건 반장을 보면 이 나쁜 놈들 나올 때 아무리 쌍욕을 해도 괜찮아서 너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늘이 앞통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통수. 이렇게 생긴 반려견이었고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양 변호사님. 진짜 사건 반장 개도 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양 변호사님이 사건 반장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왜 무슨 거 갑자기 아니 MBC 나갔다가 오시잖아요. 이게 사건만 둬야겠다. 하루에 딱 한 번만 나가셔야지. 예? 아니 왜 저한테만 그래?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박상희 소장님이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요일 때에 나보니까 다른 출연자들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더라. 유독 양절. 제가 너한테만 그렇더라. 정말. 아예 공평하게 나옵니다. 그래요? 공평하게 제가 모니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세요. 본인 안 나올 때는 보지도 않는구나. 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이게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대받아치기로 당했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이거 딱 봐도 무섭습니다. 이거. 범죄 현장이죠. 이 검은색 SUV 차량 앞에서 경찰관 2명이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곤봉을 휘두르면서 운전자를 빼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가 움직입니다. 빠른 속도로 지금 후진을 하는데 네, 경찰 한 명이 못 빠져나와서 결국 지금 나오려다 못 나왔잖아요. 끌려 나오다가 결국 이제 튕겨져 나왔는데 경찰이 다시 SUV 차량을 쫓아가서 운전자를 저지하려고 하지만 네, 저렇게 뒤에 있는 차량까지 들이받으면서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저 SUV 차량 후진할 때 앞으로 달아나고 있는데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2명이 도난 차량을 추적해서 운전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떼놓고 몰고선 달아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도난 차량 운전자가 어디로 도주한 건지 봤더니 철도 건널목을 부수고 철도로 돌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요. 저게 저기 철길로 가고 있어요. 예. 저게 아침 시간이었는데 대바람에 저렇게 철로를 달리는 차량을 보고 미쳤어. 너무 황당하잖아요, 저게. 저렇게 철로를 달리고 있어요. 기차는 안 오고. 그러니까요. 저거를 막 희뿌연 연기까지 하면서 결국 저렇게 역 사이에 철로에 차를 저렇게 버리고 나중에 도주를 했다라고. 저걸 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저거? 일단 뭐 본인이 도망을 쳐야 되니까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저 철로에 차가 한 대 서 있는 걸 아무도 몰랐다면은 이 기차가 와서 들이받았을 수 있잖아요. 다행히 기차 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 승객들
지하철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 내려가고 버스로 타고 이동해야 됐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에. 야, 이게 무슨 민폐야 이게. 일단 경찰은 도난 운전자 차량 아직까지 쫓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 사건 때문에 2명이 아까 다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차량이 파손도 많이 되고 경찰관까지 다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 범인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가시죠. 아, 이거는 또 뭡니까? 네, 자동차 정비소인데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뭔가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벽에 뭔가 그려놓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벽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벽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는 건데 저 뒤쪽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예, 예. 뭔가 있는가 싶었는데 사실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자동차 정비소와 카스테레오 매장 사이의 좁은 틈, 저게 정말 좁은 틈인데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들으셨어요?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비소 직원들이 구조대를 불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She just kept screaming, screaming, screaming. Finally, we looked on the side behind the buildings. It's like about 12 inches between the two buildings. We called the police, and the police came in. So we got on the roof. You know what I'm saying? And we saw a lady upside down, naked. 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벌거벗은 여성이 두 건물 사이 저게 20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오, 네. 아, 지금 저분 예. 네, 저 여성인데 저기 껴 있어서 소리칠 수밖에 없고 뭐 나올 수도 없어요. 딱 20cm니까요. 그래갖고 결국 소리만 쳤는데 뭐야. 왜 저기 들어가게 됐는지 아직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여성이 왜 저 좁은 틈에 갇혔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자세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발견 당시에 저 여성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안이 크게 당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여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계속 몇몇 구조대원들이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끼인 상태에서. 그래, 결국 구조대원 한 정신이 명이 잃을 수 있으니까. 드릴로 벽을 완전히 도려냈다라고 합니다. 야, 그런데 저게 콘크리트 벽을 저건 쉽지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충격이 전해질 수도 있고 맞아요. 좁은 틈에 껴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맞아. 벌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여성을 구조할 방법을 찾다가 벽을 허물기로 한 거예요. 건물 사이에 있는 저 벽을 허물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빼는 건데 일단 아까 그 주황색으로 그림이 저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잖아요. 이 콘크리트 벽에 작은 구멍을 뚫고 소형 카메라를 넣어서 일단 시야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드릴로 벽 일부를 잘라내서 2시간여 만에 여성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저기를 왜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게 참 상당히 궁금하네요. 자, 다음은 남아공으로 가보시죠. 아, 지금 연기가 나는 건데요? 한 주상복합 건물에 큰 불이 났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데요. 2층 발코니에 무사히 도착한 여성, 갑자기 하늘로 손을 뻗는데요. 알고 보니까 건물 외벽 틈새로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아이를 설마. 그렇게 던지죠. 오. 시민들이 아이를 붙잡습니다. 자, 사람들이 아이를 잘 받아내서 정말 다행이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여성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One woman did come close to reaching me, but I didn't trust her because she was by herself. But people started coming together and formed a crowd. I threw her, but I was so afraid. After I threw her, I just held my head in shock. But they caught her. 네, 아이를 떨어뜨린 건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건물에 자꾸 연기가 차오르자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아이를 던졌고 기적처럼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남아공에서 이 소요 사태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LG 공장 완전히 다 털렸잖아요. 우리 기업들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현지에 있는 그 에이즈 치료 환자도 지금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마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구금되면서 항의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민들까지 가세해서 방화와 약탈이 계속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건물도 시위대가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요. 아이 엄마도 뒤이어서 다행히도 구조가 됐고 아이와 무사히 재회했다고 합니다. 자, 모녀 모두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유, 천만 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 하와이로 가보시죠. 네, 한 여성이 모래사장에서 가만히 쉬고 있는 바다 표범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이 바다 표범의 등 위에 손을 올리자 바다 표범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여성을 물려고 입을 벌리는데요.
자, 바다표범의 공격에 깜짝 놀란 여성 잽싸게 도망갑니다. 자, 여성은 하와이 북부 카우아이 섬으로 신혼여행을 왔다가 우연히 바다표범을 발견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손을 갖다 대니까 바다표범이 좀 불쾌한 것 같죠? 이 영상이 각종 SNS로 퍼져나가면서 바다표범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위험한 행동이다 등 이 부부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바다 표범도 표범인데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저게 만지면 불법이다 이런 얘기는 또 무슨 얘기죠? 예, 저 바다표범 하와이 북서부 섬에 1,100마리 정도 서식하는 몽크 바다표범인데요. 바로 멸종 위기종입니다. 하와이 주법에 따르면 몽크 바다표범을 고의적으로 괴롭힐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최소 15m 거리에서 몽크 바다표범을 볼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저 여성의 경우에는 그 바다표범을 아예 만져버린 겁니다. 결국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부부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 지역 주민들을 불쾌하게 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불법인지 전혀 몰랐더라도 해양동물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예.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태국으로 가보시죠. 닭 한 마리가 네, 보이네요. 스탁입니다. 스탁 한 마리가 저기 풀숲에서 아이를 따라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반려견처럼 반려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이가 오라 그러니까 저렇게 쪼르르 달려왔어요. 이 잽이라는 이름의 7살 된 수탉이라고 해요. 이름이 잽이에요. 이 원래 이제 고무 농장에서 발견돼서 40대 농부인 카오 씨가 병아리던 시절에 집으로 데려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병아리 시절부터 잽이라는 닭은 지금 보죠. 범상치 않은 닭인데 뭐 목욕까지 시켜요? 대야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더우면은 저기 조용하게 물에 몸을 담고 목욕을 즐긴다고 해요. 닭이요. 닭이 저런 거 저는 처음 보는데 물을 저렇게 끼얹는 또 가만히 있네. 또. 이 시원한 물인지 저렇게 끼얹는 거 보면 시원하다 하면서 대야 위에서 이제 다리 올리고 저기 누워 있는 것처럼 목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목욕을 끝낸 후에도 얌전히 누워서 이제 수건으로 물기까지 저렇게 닦아준대요. 이야, 아까 제가 또 이런 말하면 또 욕 먹을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물이 펄펄 끓는 물이었으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만 멈춰. 양앵커 멈춰. 훈훈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욕 먹을 것 같아요. 네, 훈훈한 얘기하고 있는데 저게 아주 찬물이고 더워서 이제 몸을 식히고 있는데 저게 한 번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목욕을 하는데 정말 반려견 목욕시키듯이 그러니까 얘는 반려닭이잖아요. 반려개죠. 반려개를 닭개짝 써가지고 반려개를 하는데 아주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이 닭을 그냥 뭐 어떻게 하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반려닭으로 키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마지막 동물 미국으로 이어가 보시죠. 아하, 이건 또 뭘까요? 네, 뭔가 트럭 한 대가 보이는데 트럭 아래를 보니까 저렇게 카메라가 가죠. 긴 꼬리가 달린 뭐가 있어요. 자세히 가보니까 동물 꼬리예요. 동물 꼬리인데 엘비스라는 이름의 개입니다. 개가 저기 딱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 왜 있어요? 그러니까 트럭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저기 위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데 트럭 뒤쪽에 자리를 옮겨서 이제 이름을 부르니까 꼬리까지 막 살랑살랑 흔들어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눈을 피하고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있나 봤더니 천둥 소리를 무서워한대요, 저 강아지가. 전화해도 천둥 번개가 친 모양인지 천둥 소리를 피해서 저 밑으로 저렇게 숨은 건데 저렇게 숨으면 천둥 소리가 안 들리나요? 모르겠는데 일단 저기서 매달려가지고 저렇게 천둥이 칠 때마다 저런 모습으로 이제 꼬리를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개가 저럴 수도 있지 뭘 그게 귀엽잖아요. 뭐 궁금해 그게. 귀엽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죠.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가격 적당한데? 적당해서 선택한 키친은 좋은 키친일까? 닫으면 깔끔한 히든 키친. 함께 셰프가 되는 와이드 아일랜드. 더 넉넉한 팬트리. 아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열지 않고 보는 모션 뷰까지. 적당히 아닌 나의 안목에 맞춘 키친. LX 지인 인테리어.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반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푹푹 찌는 무더위에 코로나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재충전하셨으면 하네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3개 3시에 옵니다. 하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